그 삼국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삼국지를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삼국지 소설을 다시 쓰려고 그랬어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지만 동이관 삼국지라고 동쪽 오랑캐가 보는 삼국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동쪽 오랑캐는 후한서에 보면 동이열전 고구려전 뭐 이라고 나오거든요. 고구려 뭐 부여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중국 애들의 눈에서는 우리는 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대충 한번 그려봤어요. 라이브 방송하려고. 보면 중국의 문화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기가 다예요. 여기를 먹는 자들이 천하를 먹는 거예요. 중하라고 말하는 애들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한족이, 우리가 지금 중국의 주도 세력이 한족인데 한족이 이 땅을 먹지 않았어요. 다 이민족이 들어와서 나라를 오히려 더 많이 확장을 했어. 중국 애들은 여기를 벗어나는 애들을 다 오랑캐라고 봤거든. 자기네들의 이 지역을 벗어나 있는 애들을 다 오랑캐라고 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중화를 무슨 대단한 어떤 형태로 보잖아요. 중국에서 대단했던 어떤 사상들이 나왔고 문화가 대단하고, 그래서 사대하는 거, 그러니까 큰 나라들을 추종하는 거, 그러면서 작은 나라가 그 정체성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20대 때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동이관 삼국지, 동쪽 오랑캐가 보는 이 삼국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 때도 그때도 뭐 정사 삼국지가 어떻고 삼국 지연이가 어떻고 삼국에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 뭐 역사가 맞느니 틀리느니 뭐가 옳으니 그르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조조가 재평가되어야 된다, 유비가 재평가되어야 된다, 뭐 하다못해 이제는 동탁도 재평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우리는 동이잖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이에요, 동이. 동쪽의 오랑캐였어요, 우리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아마 인터넷으로 보면 그런 얘기, 이거 이제 우리가 임진년에 있었던 임진왜란 때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만력제가 몇십 년 동안 그 히키코모리거든. 이 황제가 히키코모리예요. 이 황제는, 만력제라고 하는 이 황제는 거의 정사를 돌보지 않았어요. 가장 높은 대신이 황제의 얼굴을 잊어먹었다 할 정도로 아예 그냥 정사를 돌보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한 게 우리 임진년에 명나라에서 지원 보낸 군대거든요. 이거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앞으로 얘기할 이제 관우에 대한, 관우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우가 우리한테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게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때 들어왔던 명나라 장수들이 우리한테 저걸 냈어요. 이거는 땅이 허해서 그렇다. 관우의 사당을, 그러니까 관우의 묘를 모셔라, 안장해라. 그래서 그 남묘를 먼저 만들었어요. 관왕묘를 남쪽에다가 만들었어요, 성문 밖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동관묘를, 이제 동관묘가 어디 있냐면 옛날에 그 지드래곤인가 그 삐딱하겐가 뭔가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게 청계천 바로 옆에 있는 거기가 동관묘거든요. 그러니까 관우의 묘지예요. 관우의 묘지. 그거를 이제 만들어요. 청나라에서 이제 장수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17세기 중기에 임진록이라는 작자미사령의 소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만력제의 꿈속에, 저 히키코모리라 그랬잖아. 만력제의 꿈속에 갑자기 관우가 나타나서, 아이 유비 형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지금 장비가 난리 났는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만력제가 임진왜란때 우리나라한테 군대를 보냈다 그래요. 이게 원래 정사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임진록이라고 하는 17세기 중기 1600년대에 나왔던 소설이에요. 그냥 작자미사령의 소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임진록은 완전 환타지 소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관우의 묘지가 동묘에 만들어지는데, 이제 선조가 가서 인사를 해요. 이게 몸만 숙이는 인사가 있고 절을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선조가 절을 하는 인사부터 하거든요. 동묘를 만들어 놓고 왕이 와서 거기서 무릎을 대고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한 거예요. 유비, 관우, 장비. 유비의 신하 관우, 유비의 동생이자 신하인 장비. 이거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총나라의 신하인 관우한테 가서 우리가 절을 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절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이게 되게 웃기는 거지. 뭐냐면 우리나라 왕이 절을 하는데 신하들이 아무도 못 말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교에서, 유가가 아니라 유교에서도 관우를 신으로 모시기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춘추 좌시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춘추. 이 한 권을 봤대. 이 좌시전을 계속 봤대. 근데 그 춘추가 누가 지은 거냐면 공자님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춘추 좌시전을 공자가 쓰고 관우가 읽었다 해서 나오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삼국지는 진수의 삼국지가 있고 정사 삼국지라 그래요. 중간에 이제 배송지가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간중이 그걸 엮어서 책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배송지라는 사람이 유학자거든. 이 사람이 유교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정사에 없던 얘기예요. 관우가 좌시전을 읽었다는 게. 근데 배송지가 거기에다가 관우가 암송할 정도로 즐겼다라고 적어놓는 바람에 유학에서도 이게 유교의 신도 된 거야 이제 이 관우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왕이 남의 나라 신하한테 절을 하는데 그거를 참는다는 거죠. 그걸 선조만, 그러니까 임진년에 있었던 선조만 그런 게 아니라 숙종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 정조도 가서 제사를 지내고 참배를 했어요. 거기다가 조선이 끝나갈 때 마지막에는 그 고종이 황제의 시호 그래요. 이 관우한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유교도 저는 이게 되게 웃기다라고 보여지는 게 한나라 때는 종이가 만들어진 게 삼국지가 얘기가 184년부터 280년까지 나오는 그 시기거든요. 최윤이 101년에 종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한 6, 70년 전 앞전에 종이를 발견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삼국지 만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죽간을 쓰잖아요. 죽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한나라 시대에서 말기에 그 시대에는 관우가 정말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책은 이러고 들고 다니면 그만이지만 죽간은 이러고 다녀야 되거든. 이러고 현실적으로 죽어라고 관우가 생각보다 많이 피해 다녔거든. 죽음 앞에서 패해갖고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관우 장비가 제갈량 만나기 전에 계속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녔잖아. 그러면 그 죽어라고 도망 다니는 시기에도 그 죽간을 들고 다닌 거야. 관우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기 드렸던 대로 유교에서는 관우가 신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춘추 좌시전을 공자님께서 쓰시고 무신 관우가 읽었다. 그래서 문의 공자 무의 관우 해서 그 유교의 신이 된 거거든. 근데 그거 남의 나라라는 얘기지. 그것조차 다 그렇다고 해도 암만 생각해도 야, 이 책을 이런 책도 아니고 죽간을 이러고 들고 다니면서 읽었을까? 이게 배송지가 달아놓은 주예요. 나중에 이제 저자 부분 제가 다시 얘기를 해줄 건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말이 되는 형태로 만드는 게 어디서 생기기는 해요. 어디서 생겨요 자꾸. 그런 것들이 이런 거지. 우리나라 왕이 중국의 그 후한 이후에 총나라의 신하인 장군한테 가서 절을 하는데 이 대단한 유교 학파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기는 말렸지. 초창기에는 말렸어. 아이 그 남의 신하인데 그걸 하냐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전례가 생긴 거야. 이제 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선조가 이제 재배하는 거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숙종이 또 이제 재배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전례가 생겨서 이제 영조 정조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종 때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갖고 절을 한 거야. 남의 나라 무신한테. 물론 관우는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해요. 삼국지 이후에 대단히 잘 풀렸어요. 되게 애매한 건데 이게 중국에서 관우가 죽고 나서 그 지역에서 조그마한 수호신이 되거든요. 성황신이 돼요. 성황신. 우리 옛날에 그 선왕당 있잖아. 그런데 신처럼 이제 받들어 모신 거야.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조그맣게. 근데 위진남북조 이후에 그러니까 남조 양나라에서 후경의 난이 진압되면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지역신들 중에 하나에 이제 관우가 툭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무신으로 이제 자림을 하는 거야. 이제 무의 최고의 어떤 인물로. 그리고 당나라 때 이런 기록이 나와요. 관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삼국지 얘기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면 얘기하겠지만 되게 불운하게 죽거든요. 이제 목만 잘리고 이제 분리돼 갖고 막 따로 장대 지내고 그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역신이 되기도 하고 원한신이 되기도 해요. 당나라 때 설화에 그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남송에서는 불법에 귀의해서 남제 보살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제 아울러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정확하게 관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대충 산서성 쪽이라고 이제 사람들 그냥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 그냥 그 정사에서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 지역이 소금이 나니까 이제 제물의 신으로도 변모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만인지적의 장수로서 평가되기도 하고 수나라하고 당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신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제후의 권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고 송을 거치면서 왕이 되고 명나라 때는 이제 황제가 되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천존이 돼요. 그리고 임진년에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 애들이 이제 저걸 강요를 해서 남쪽에 남문 밖에 남관묘를 시작으로 동관묘가 세우고 서북관묘가 세우죠. 우리나라에 이제 동관묘, 서관묘 이렇게 있어요. 후한 말기에 삼국시대가 열리는데 후한에서 우리를 동이라고 했거든.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했다고. 오랑캐인 우리가 저 삼국지라고 하는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보면서 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대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숭유억불을 했잖아요. 숭유억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교를 흥하게 만들겠다 쪽에 보는 것보다는 불교를 억압했다 쪽에 훨씬 더 강했는데, 고려 때 우리나라에 불교 문화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찰이 막 되게 비대해지는 거야. 사찰이 막 커져. 그러니까 이제 조선조가 넘어오면서 사찰을 까내리죠. 막 유학자로서의 저걸로. 그래서 막 몰수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 짓을 조선조 말기에 똑같이 해요. 서원들이 막 전국에 난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래갖고 막 저거 한 거야. 그러니까 고려조 말 때 불교의 절들이 많아갖고 뭐 그 재산들을 불교에서 다 가져가는 것처럼 서원이 그거 다 가져가고 막 그래갖고 흥성대원군이 전국에 있는 서원 그 유림들의 그 저거죠. 기반이죠. 47곳을 제외하고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숭유억부를 해갖고 그걸 조정하겠다라고, 우리는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 민중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유학자들이 나중에는 지들 때문에 민중이 힘든 거를 모르는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관우가 지역 민간의 선왕신이 돼요. 그러니까 선왕당의 신이 된다고. 근데 선왕당을 우리나라 유교가,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어느 정도, 유림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기반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전국에 있는 선왕당을 다 저거해요. 죽이기도 했어.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왕이 도교의 신이 된 관우한테 가서 절을 한 거야. 그걸 유학자들이 말리지를 않았다는 거야. 이게 조선의 유학자들이었고, 지금 우리 근세 들어오면서 삼국지가 이렇게까지 커져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한국의 동이의 시각에서 삼국지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각에서 삼국지를 봐주면 조금 더 다른 형태가 열릴 수 있는데, 우리는 삼국지를 그렇게 본 거지. 그냥 얘기 드렸던 대로 중국은 여기가 기반이에요. 여기 외에는 전부 다 오랑캐들이었다고. 근데 삼국지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화는, 유림은 관우를 그렇게 받아들였고 전국에 있는 선왕당에서 죽이기도 했다니까. 때려 죽였다니까요. 근데 선왕신이 되었던 관우를 한 나라의 황제가 가서 절을 하는데 그거를 목숨 걸고 말리는 유학자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게 우리의 조선시대였고, 지금 그러고 나서 조선이 망하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때까지 돌아오면서 단 한 번도 삼국지를 가지고 저게 중국 애들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열광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버젓이 서울 사대문 밖에 동묘 그것이 있는 거에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왕이 가서 인사를 했다니까. 그걸 절을 했다니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니까. 우리나라 고종 황제, 마지막 황제는 나라의 기가 허하구나 해서 거기다 제사를 지냈다니까. 삼국지를 앞으로 제가 보고자 하는 시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삼국지의 영웅들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메뚜기 때렸다 잡듯이 황건적을 때려잡거든요. 황건적을 때려잡아요. 황건이라고 하는 이거 머리에 누런 드건 쓴 게. 근데 이 황건적을 아직도 적이라 그러죠. 도적이라 그래요. 황건적을 도적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시대인데도 도적이라고 해요. 황건적은 도적이기도 했지. 도적이긴 거 아닌 게 아니라, 삼국지가 184년에서 280년인데 뭐 한 80에서 1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삼국지가 184년에서 280년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당시에 똑같은 그 역사를 세계 시각으로 세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오현제 시대예요. 그 로마의 오현제, 5명의 그 똑똑한 왕들. 그러니까 로마가 최전성기를 달리는 그 시기에 5명의 황제가 나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마지막 황제가, 그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 글라디에이터 2000년 작품 아시죠? 그 왜 게르만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노예가 돼갖고, 거기에 노예 검투사가 돼갖고 나중에 콤모도스라고 하는 황제를 죽이잖아요. 걔 아빠가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예요. 그 되게 마지막에 유명한, 그래서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 이때 오현제는 황제가 정말 재능이 있는
애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 갖고 그걸 황제로 만들어 줬거든. 이게 그 5대를 이어간 거예요. 5대 황제까지. 그게 마지막 황제가 아우렐리우스 황제고,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이제 그 코모도스 황제가 되면서 이제 그 폭군이 되면서 막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가 161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시기가 거의 비슷한 그 시기야, 그 시기.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 그 막시무스 장군이 자기 집에서 자기 애들이랑 다 죽고 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나서 그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그 개를 잡아다가 노예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서양에서 그 시기에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그때 아직,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만진한 변한 그 시기예요. 이 삼국지 시대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도적들이 인구가 얼마나 됐냐면, 삼국지 초기본에,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때려잡는, 유관장을 포함해서 메뚜기처럼 때려잡는 그 시기에 이미 40만에서 50만이거든, 처음에 등장하는. 제가 이제 삼국지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연이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얘기 드릴게요. 그때 얘기 드리는데, 자, 삼국지에 나온 것만 해도 40만에서 50만이에요. 사입이 종교예요. 태평도 자체가 종교거든. 태평도에서 분파되어 나와서 장각이 만든 게 이제 황건적,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황건적이라는 게 그냥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황건적이 이제 난을 일으키면서 그러거든. 파란 하늘 무너졌다. 황토 하늘이 떠오를 것이다. 그게 뭐 무슨 날에 기일할 거다. 그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지 들어가면. 누런 땅이에요. 황토잖아. 걔네들 중국은. 누런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국가를 전복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장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장각 나중에 이제 장량 뭐 진공장군 뭐 짜고 짜고 해갖고 나오는 게. 자, 그러면 40만이라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 막시무스 장군은, 그러니까 애들 죽은 데서 시리에 빠져갖고 자빠져 있는데 노예로 끌고 가는 그 시대라니까. 이 시기가. 뮤비 에피소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뭐 배가 고픈데 뭐 와이프인가 고깃국으로 대접을 한 거.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자, 영웅은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 사람만이 죽였던 영웅은 재평가가 돼야 되는데, 황건족에 관련해서 재평가는 지금까지 안 되고 무조건 한건적이죠. 사이비 종교를 믿었던.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까 전에 그 관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관우는 어디서 태어났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만 있어요. 그 출신이 이게 노민이었던지, 얘가 무슨 저기 뭐야 그 관리의 자제였는지, 또는 얘가 무슨 외국, 그러니까 오랑캐 자식이었는지, 이게 없어요. 나중에 청나라의 옹정제가 관우 3대까지 왕으로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유교학자들은 왕이 가서 절하고 있는데, 절하고 술 올리고 있는데 얘기 한마디를 못했던 게 우리나라 유교고, 유교라는 게 이거예요. 유교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 이거예요. 별게 아니고 별개인 거지. 뭐 이기론 뭐 짜고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그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지.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제자는 스승을 섬기고, 신하는 임금을 섬기고, 지아미는 지아비를 섬기고,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 여기서 이제 4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위치를 알아라예요. 유교의 핵심 사상은, 기본적인 사상은 네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망각하지 마라. 이게 유교식의 시각이거든. 근데 왕이 남의 나라 신하한테 가서 절을 하고 쳐 자빠졌는데도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이 유학자들은. 그리고 지네들은 이걸 한 거지. 이게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였던 거고. 자, 민중의 역사도 마찬가지야.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에서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에는 지식인들이 대거 몰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을 모가지를 자르는 혁명이 됐어요. 자, 왕을 모가지를 안 잡았던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식인들이 같이 뭉쳤어요. 근데 우리 동양식 사고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물론 황건적이라는 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종교, 사이비 종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유교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교의 그 유비가 전쟁에서 어디 가서 들어갔는데, 그 어떤 농민이, 와, 장군님이 오셨는데, 저분이 오셨는데 뭐라도 대접을 해야지 하면서 자기 와이프의 혁지를 잘라갖고 주는 그런 시대라고요. 이게 종교가 아니고 뭐야? 이게 종교잖아, 이게. 그거 제가 더 깊게 이제 대목이 나오면은 얘기를 이제 따로 드리기는 할 건데, 우리를 너무 낮춰보는 동양식 사고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서양식 사고에서는 왕을, 지식인들도 자기한테 피해가 누적이 되면 왕을 전복시켜버리잖아요. 근데 동양식 사고에서는 그게 안 돼요.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거. 유교식 사고방식. 신하는 임금을 섬기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제가 앞으로 삼국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면 어떤 식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본편에 들어가면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민중의 시각에서 그렇다고 항건적을 높게 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민중의 시각에서 우리 99%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민족인 우리가 삼국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한족의 자랑스러운 소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얘기 드렸던 대로 우리 사회의 비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수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삼국지를 제가 보는 삼국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국지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거예요. 남의 나라에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식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사를 바라보듯이 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영국사를 바라보듯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우리나라 문화처럼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유교의 자부심이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공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국의 왕이 남의 나라에 선왕당 신을 상대로 해서 절을 하고 술을 올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말리는 신하 한 명 없는 그 유교 갖다 버려버려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근데 뭘 그게 유교는 그게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교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고가 이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라. 이게 근데 유교의 근본 이름이고 기본 이념이야. 자기 위치를 지켜라. 그러니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왕의 머리를 자르고 민중의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민중이 모여도 지식인들이 거기에 같이 모여주지를 않아. 저놈들은 도적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동양식 사고의 가장 핵심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만든 게 유교의 가장 핵심 기본적인 교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앞으로 삼국지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거 최대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유비, 간우, 장비가 딱 만나면 영웅 시대를 끝내는 어떤 기교를 통해서 영웅을 만들어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는 정사도 별로 관심 없고요. 연희도 별로 관심 없고요. 누군가를 재조립해서 재창조하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시각만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사회 비판을 할 거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는 정사삼국지가 있어요. 정사삼국지가 이제 보통 옛날에는 그냥 삼국지였겠죠. 그 당시에는 삼국지. 삼국지의 역사를 지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사삼국지가 된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삼국지는 삼국지연이가 먹어버리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총나라에 있던 관리였다가 총나라가 위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위나라로 건너를 가서요. 거기서 관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나라의 자료들까지 촉위오의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사삼국지의 시초인데 이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 보면 삼국지 시대가 끝나고 나는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가 시작되거든요. 이 시대에 저 뒤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유송이라고 하는 남조에 있는 나라가 생겨요. 그러니까 유시성을 가진 왕이 있던 유의 송으로 해서 뒤에 있는 송나라랑 구분을 지으려고 유송이라고 하거든. 이때 왕이 명령을 해요. 배송지한테. 그때 이제 배송지가 관리였거든. 야, 이거 삼국지가 있는데, 진수가 쓴 삼국지가 있는데, 이거 너무 딱딱하다. 읽기 너무 힘들다. 여기 좀 편하게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 배송지가 그거에 주석을 달아요. 유시성을 가진 왕이 있었던 송나라의 배송지가 이제 3대 왕이 이제 걔한테 부탁을 하는 거거든. 이제 명령을 한 거겠죠. 그 배송지가 주석을 달았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계속 전래되다가 나중에 이제 명나라, 그러니까 원 말기에 명나라 넘어가는 그 교체기에 그 나간중이 삼국지연이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우는 그러니까 그 당시 죽을 당시서부터 선왕신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조가 이제 되게 키워져서 근데 조조가 되게 키워졌는데 그 조조가 키워준 위나라가 그 나라를 이어받았던 진나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해 버리니까 더 막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게 보면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수당이 선비족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아시죠? 선비.
오랑캐야, 오랑캐. 수나라 당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선비족 계열에 있는 오랑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한족과 동화가 돼서 이제 이런 걸 만든 거거든요. 한족은 계속 짓눌려 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촉한의 이제 한나라에 대한 정통성이라고 하는 게 분위기가 강했던 거지. 그리고 원나라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원명 때 이제 나간중이 이제 쓰는데, 자, 우리가 삼국지에 대해서 자꾸 뭐 재해석을 한다거나 삼국지 관련해서 역사서의 얘기를 하자. 제가 지금 동이민족으로 오랑캐로서 삼국지를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진나라 그 기반이 되는 문학을 만들었던 진수가 총나라에 있다가, 총나라 말기예요. 총나라 망하기 전에 그 총나라에 있다가 위나라에 의해서 망하면서 위나라로 건너를 가요. 그리고 그 위나라에서 그 위 말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 가문이 이제 진나라를 만드는 거거든. 그 위나라를 전복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시기였던 거야. 그 시기에. 그러면 그 당시에 벼슬을 했던 사람이면 이미 보면 알겠지만 80년 정도 역사가 이미 삼국에 대한 역사가 년도 있던 데야. 그러면 얘가 그때 당시에 기록을 했어도 이미 총나라가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세워져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위나라도 자기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세우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오나라도 자기 정권에 대한 그 정당성을 세우고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 말기에 들어갔던 진수가 이 여러 사료들을 검증을 해서 삼국지를 썼을 때 그게 정사삼국지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처럼 매일 사관이 기록했던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지. 이 삼국지의 역사라는 건. 그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던 어떤 자료들, 여기에 이렇게 있던 자료들,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우리가 일반 왕조가 계속 진행되면서 봤던 사료만큼 정확하겠냐는 거죠. 물론 그걸 정리를 해서 삼국지라는 걸 만들었으니 대단한 거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도 맞지. 하지만 이미 시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당히 뒤에 있는 시기가 돼버렸고 몇십 년이 지나간 사안이었고, 당시에는 아까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그거 봐야 돼. 주간이잖아요. 주간은 뭐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마다 훼손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 주간이에요. 주간. 종이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채운이 100년에 종이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종이가 그렇게 일반적이지도 않았었고, 그러면 그걸로 기록했던 것들을 찾아보는 건데, 이게 정말로 정확한 삼국지에 대한 정사의 사료로서 물론 가치는 있지만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그 속에,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담기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삼국지에도 지금 현대에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민간설화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정사삼국지는 일단 그래요. 근데 진수는 다행인 건 뭐냐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진수, 그러니까 그 삼국지를 썼던 사람의 에피소드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상중에 탕약을 먹었어요. 몸이 너무 허해져 갖고. 이러면 안 되거든. 왜 안 되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유교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자봐, 유교를 본으로 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죠. 공자가 3년상을 행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다. 대체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법이다. 이게 공자의 말씀이에요. 공자님의 말씀. 유교의 대공자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그걸 지극정성으로 믿는 거예요. 3년상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제자가 이제 물어요. 공자한테. 3년상이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익히지 않으면 예가 무너지고 3년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무도 철마다 바뀌니 1년이면 그칠만 합니다. 그러니까 족하다고. 1년이면 우리 3년은 인간적으로 너무 길지 않아? 3년 1년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공자가 이 얘기를 해요. 3년도 안 되어 흰밥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내 마음이 편하냐. 군자는 상을 당하면 맛난 음식을 먹어도 단맛을 못 느끼고 음악을 들어도 즐거움을 못 느끼고 집안에 살아도 편안하지 못하다. 고로 3년상을 해야 된다. 그래 이 제자가 물러나자 공자가 다른 제자한테 이 얘기를 해요. 쟤는 정말 어지지 못하는구나. 어린애가 태어나면 3년 이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이게 공자 이거를 철떡같이 믿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수는 3년상 치르는 과정에 탕약을 먹었거든. 자기 몸 좋아지려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 육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교에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의 도리를 지키는 게 유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제 진수가 얼마나 미워 보였겠어.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거제가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때 당시에 한동안 되게 힘들었대요. 진수가. 누가 청과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제가 수나라 시대에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미 한나라 때는 없을 때라 자기의 능력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삼국지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 청과 문화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진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교라고 하는 틀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대행인 거죠. 그러면 유교적인 어떤 틀, 개념이 씌어져 있지 않은 삼국지를 편찬한 건 맞아. 근데 배송지가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 배송지가 문제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우가 왜 그 춘추에 공자가 쓰고 관우가 읽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유교의 신이 되겠어요. 배송지가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거든. 배송지는 전형적인 유학 중심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송지에 있는 나라가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그 중립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디에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유시성을 가진 송나라의 3대 왕한테 이게 의뢰를 받은 거잖아요. 그 자기가 거기 신하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 배송지는 태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시성이라고 하면 총나라를 정통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송이 그런 거잖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확인할 겨를이 없잖아. 여기서 뭐 되게 객관적으로 썼대. 배송지가 주석을 되게 객관적으로 썼대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고 그걸. 지금에 와서 누구한테 욕했다 이런 걸로는 아니잖아. 그냥 역사에 기록된 거를 그렇게 썼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배송지가 주석을 되게 많이 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읽혀지는 건데 중요한 건 베이스가 배송지의 베이스에는 유교가가 있었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래서 전통성은 위나라 서진으로 이어지는 그쪽에 전통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유교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도리에 관련되는 그 당시에 선비이자 학자인 이게 우리가 사대부라고 얘기하면 사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대부는 이제 벼슬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유교를 공부한 벼슬아치 뭐 아무튼 공무원인 거죠. 그 베이스가 주석에 그러니까 정사삼국지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빠져 있는데 하지만 얘가 총나라의 신하였다가 위나라로 건너가서 위나라의 신하가 되었다가 망한 오나라에 있는 애들이랑 만든 게 정사삼국지고 그 다음에 그 주석분을 유교라고 하는 애가 필터를 갖고 있는 애가 달기 시작한 거야.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자 봐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배송지가 이제 이 주석을 달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수나라가 지나가고 당나라가 지나가고 5대 19기 지나가고 송나라가 지나가고 원나라가 지나가고 명나라 들었을 때 그때 나간중이가 이걸 정리를 잡거든. 그럼 이 시기에 읽었던 건 배송지의 주석을 중심으로 읽었던 사람들의 얘기들이 훨씬 많다는 거지. 거기다 민간설화 갖다 붙이고 뭐 하고 배송지가 그렇게 써놨던 게 이 오랜 시기 동안 몇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어져 오다가 그 나간중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되게 재밌어요. 저게 뭐가 재밌냐면 고시생이에요. 고시생 만년고시생. 그러니까 이 나간중이 그러니까 명나라 때가 과거제도가 아까 얘기 들었던 대로 수나라 때 과거제도가 실시되는데 그게 최고 정점에 달아있던 때가 명나라 때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초창기네. 그때 과거 시험에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떨어지기를 그러니까 이게 나간중이 참 재밌는 사람인 게 떨어지기를 반복을 하면서 찻집을 자주 갔대요. 근데 그 당시에 찻집은 어떤 거냐 우리 태양별이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조그만한 데서 막 공연하고 하잖아요. 막 디디딩 하면서 그것처럼 찻집에서 우리 그러니까 만담가처럼 그렇게 공연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명나라 그 시기에 나간중의 그 시대에 그 앞전 시대에도.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자 봐요. 수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선비족이 중국에 동화되면서 한족에 동화되면서 이제 나왔던 시기고요. 송나라는 그 한족의 나라예요. 그리고 세워진 게 명나라예요. 명나라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굉장히 강한 핍박을 했거든. 한족을 상대로. 한족 니네들은 이류민이고 삼류민 그러니까 히틀러의 저거하고 똑같은 거야. 막 인류 구분 이런 것처럼. 원나라가 그걸 했거든. 원나라가 몽골족이거든. 알잖아요. 징기스칸이 세운 그 나라니까. 몽고족 최고 그 다음에 아랍인 그 다음에 뭐 몇 개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 꼬투마리에 한족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원나라한테. 그걸 97년이나 겪었어요.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한족 출신인 한나라 출신인 명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장의 거리 문화는 방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머리 끝까지 그런 게 쌓여있는 이민족에 대한 그런 게 쌓여있는 상태였다는 거지. 한족들을 열받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만약에 찻집에서 어떤 역사에 관련해서 공연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공연이 됐을까요? 뻔하잖아요. 우리가 최고, 저 새끼들 나빠. 우리가 최고, 저놈들 나빠. 우리가 최고 해야 돼. 우린 역시 멋있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만담이라는 게 혼자서 상황극을 막 끌어가는 공연을 하려 그러면 전쟁이 막 나와서 뭐 전략으로 해서
관련해서 막 이렇게 붙는 거보단 1대1로 붙는 게 낫겠죠. 그게 그 일기토 쓰지 말자던데.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공연들이 될 거고. 그러니까 나간중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낙방생인데 이야기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수호진가 그런 것도 쓰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런 연희들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만든 사람이에요.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필터에서 이 앞전에 있었던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막 핍박받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삼국지를 풀어나가면서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뭐래더라? 삼국희곡이라는 게 공연이 인기가 많았대요. 삼국지에 기반이 되는 소설인데 이거 달달 외울 정도였대. 그러니까 뭐 나간중은 관리로서의 뜻이 있었을까? 아무튼 그냥 좀 우리가 한량이라고 할까? 뭐 그런 쪽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한 나라에 대한 북한 정통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대한 한족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게 만들어진 게 삼국지연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삼국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조금 걸러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가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삼국지에 관련해서 얘기예요. 쓰는 놈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게 분명하고, 솔직히 정사든 연이든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남의 나라 얘기인데. 그리고 유교적인 사상에서 철저하게 자기 지키자가 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황건적 관련해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모택동이 황건적 관련해서 이거 좀 변화시키려고 막 애를 썼거든요. 근데 어느 삼국지 번역본이더라? 그 얘기했는데 그 학자가 그 공산당에 있는 학자였다는데, 그 학자가 그렇게 그 삼국지에 관련해서 유비 관련해서 막 얘기하는데 유비를 너무 나쁘게 해석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도 그런 거지. 영웅주의, 영웅들이야, 영웅들 다. 근데 그 영웅이 나는 아닌데 영웅들이에요. 삼국지는 그런 거예요. 진수가 정사 삼국지라고 한 거 쓴 게 모든 국가가 다 정립되던 시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쓴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조선원조실록처럼 사감이 옆에 붙어서 쓴 게 아니에요. 진수는 전쟁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모든 정권이 정립되던 시기에 위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촉도 그렇고 모든 시기에 정립되어 갔던 그 시기에 촉이 망하면서 위나라에 건너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왜 정사만이 있겠냐는 거지. 비평이나 비판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정사가 되냐고요. 후한서가 정사가 되겠죠, 오히려. 근데 후한이 그때 기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잖아. 자, 후한은 기록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후한 말기에 있었던 그 총나라 말기에 있었던 진수가 제대로 된 역사 편찬을 했겠냐고, 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정사삼국지도 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 왜 총나라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이 그걸 정사삼국지라고 봐주고 있냐고. 나는 그거 잘 이해 못하겠고요. 이해 안 하려고요. 그 두 번째, 배송지는 이 주석을 달았던, 이 책에 주석을 달았던 배송지 자체가 유학자예요. 유학의 시각으로 본 사람이라고. 그것도 유시성을 가진 송나라에. 그러면 촉의 우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촉의 육아의 시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주석을 달은 게. 근데 그 주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몇백 년 후에 나간중이 찻집에서 이 공연, 그 삼국희곡이라고 하는 공연을 달달달달 외웠던 고시 낙방생이, 그것도 재수, 삼수 했던, 별로 그때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얘기 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나간중은. 그런 사람이 썼던 이 삼국지연이랑 그 정사삼국지랑 뭔 차이가 있겠냐는 거지.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에 관련해서 편본을 쓰고 뭘 쓰는데 아직도 황건 적외난이야. 물론 황건이 도적이기는 하겠지. 근데 누구 시각이겠냐고. 유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라고요. 선왕당에 성리학이 국가의 기반을 쌓으면서 선왕당을, 전국에 있는 선왕당을 뭐 불교만 억제한 게 아니라고 죽이기도 했다니까. 때려 죽였다니까요. 그랬던 애들이 지가 섬기는 나라의 왕이 남의 나라 선왕당 신이었던 관우를 데려다가 절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말리는 없어요. 목숨 걸고. 그게 무슨 유교학자냐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예요. 선왕당 신이었다니까. 관우는 물론 정권이 계속되면서 많이 저거 했지만, 근데 그 선왕당 신을 무당들만 모시는 게 아니고요. 동묘 우리나라에 왕들이 가서 인사 제례를 지냈다니까. 무릎 꿇고. 정말로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삼국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냐고. 우리는 삼국지를 이제는 좀
저는 좀 공격적으로 볼 거예요. 여기 이제 나간중의 삼국지 왜 하는지 제가 계속 거듭거듭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나간중의 삼국지를 기준으로 해서 뭐 5분 뭐 짧은 시간 할 수 어차피 현장 들어가면 그럴 수 있으니까 짧거든 길거든 저는 얘기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이유로 저자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관우를 어떻게 대해했는지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삼국지가 뭐 전략 전술 뭐 짜고 지짜고 하는 그 삼국지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저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삼국지라는 사실을 오랑캐 아빠가 99%의 시각에서 삼국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앞으로. 민중의 시각에서 그렇다고 한건적을 높게 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민중의 시각에서 우리 99%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민족인 우리가 삼국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한족의 자랑스러운 소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얘기 드렸던 대로 우리 사회의 비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수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삼국지를 제가 보는 삼국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국지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거예요. 남의 나라에 아주 잘 짜져 있는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식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사를 바라보듯이 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영국사를 바라보듯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우리나라 문화처럼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까